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학원의 대표이사이고 그 무역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원 관사입니다. 토요일 날 아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회를 할 때마다 저도 약간은 좀 설레이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대학교 때 이제 진로 걱정을 하면서 관세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친구한테 바람을 맞았어요, 약속을. 그래서 학교를 헤매다가 우연히 이제 플랜카드를 봤는데 관세사 설명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이럴 시기니까 정확하게 98년? 네, 그때. 그래서 그때 저건 뭘까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 봤다가 관세사라는 직업이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설명회를 하셨던 아주 젊은 관세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관세사에 대한 되게 큰 프라이드도 갖고 있고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를 확 이제 잡았던 게 뭐냐면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모든 걸 군대 마인드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60세 이상의 관세사가 전체의 70%라는 거예요. 예, 다 군대 갔다 왔죠. 자대를 내가 딱 갔는데 말년병장만 득실득실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군생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했어요. 저는. 그래서 전문직이고 뭐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다고 하니 합격만 하면 나중에 뭐 금방 자리 잡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이 어떤 뭐 계기가 될 수 있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뭐 관세사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그러면 빨리 접는 것도 하나의 답이니까요. 예. 아무튼 오늘 좀 1시간 정도 좀 알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은 관세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소개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에 대한 분석을 좀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뭐 어떤 분들이 합격을 하는지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어떤 준비 요령들,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회에 관련된 어떤 프로모션을 끝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라고 하는 호칭은 저희가 이제 법인 등기명이고요. 이제 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홍보를 하거나 할 때는 학원이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FTA 관세무역연구원이나 학원이나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관세사를 비롯해서 관세나 무역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학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의 이제 꿈은 뭐냐면 그 관세와 관련된 어떤 전문 뭐 대학 정도도 지금 좀 목표를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웅지세무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뭐 이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닌데 원래 웅지세무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학과 또는 세무사, 그다음에 회계사, 그다음에 세무 관련 이제 공무원들 뭐 이런 학원이었다가 이게 잘 운영이 돼가지고 이제 전문대학까지 만들게 된 케이스인데, 뭐 관세사도 저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갖고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게 된 어떤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관세사나 보세사 이런 전문 자격증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2013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강사님들은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올해가 강의가 이제 20년 차인데 꽤 오래 하신 분들끼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일타 강사님들끼리 모여서 강의를 하시다가 그 나무경영 아카데미라고 회계사 학원이 있어요. 되게 큰 학원이에요. 예, 그 학원이 알고 봤더니 회계사 강사님들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세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관세사들이 직접 학원을 만들고 운영하게 돼가지고 13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제 저희 학원 출신의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90명 중에 78명이 저희 학원 이제 수업을 다 들었고요. 밑에는 2차 모의고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는 저희 학원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흔히 좀 농담처럼 얘기하면 성골이라고 해야 될까? 예, 모의고사를 완전히 자기가 믿는 학원에서 보게 되거든요. 2차 모의고사는. 그래서 저희 성골 출신이 64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82명, 65명, 그리고 16년도에는 81명, 64명, 그리고 17년 86, 67, 그리고 89명. 예, 작년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게 뭐 허구라고 가끔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다 저희 학원을 들었던 분들은 다 데이터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출신도 77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상을 탔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일단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사를 보통 우리가 8대 전문 자격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국가 전문 자격하고 국제무역사, 국무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세사, 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뭐 간평사,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국가 8대 자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자격증하고 다르고요. 그 법률에서는 보통 특허, 면허 이런 말 들어봤죠. 특허, 면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런 자격이라는 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의사 면허가 없는 분들이 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야매라고 하죠. 네. 예. 의료 면허가 없는 분들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예, 철컹철컹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법률로 정했거든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교육과정과 그 시험을 거친 의사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법률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갑자기 뭐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를 하나 갖고 왔는데 몇 월 며칠까지 법원으로 출두하래요. 헉, 무섭잖아. 예. 그럼 내가 거기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법률도 잘 모르고 절차도 잘 모르니까 이제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죠. 그 대리를 하는 게 어떤 분들이에요? 변호사죠. 예. 그런 어떤 소송 대리는 법률로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도 회계사법이 있고 세무사도 세무사법이 있고 관세사도 관세사법이 있어요. 이렇게 법률로 그 사람들만의 고유의 업무를 딱 특허를 준 거죠. 어떤 그 배타적인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가 자격이에요. 그래서 국무사나 무역영어 검정시험이나 이런 일반 자격 시험은 그냥 자격 시험인 거고 그냥 이쪽에 어떤 지식이 좀 있구나 뭐 그 정도일 뿐인 거고 국가에서 어떤 고유의 업무를 주는 게 국가 자격이고 그 중에 하나가 관세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주요 업무들은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관세사법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세사의 고유 업무. 그래서 관세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통관 대행이죠. 수출입 통관하는 대행,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 그 다음에 심사. 심사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세무서에서 어떤 기업에 와가지고 세금을 잘 냈는지 탈루를 하진 않았는지 뭐 이렇게 탈탈 털러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세무조사 받는다 그러죠. 이쪽 관세 쪽에서는 심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되게 부담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1년에 뭐 수출 수입을 각각 신고 건수가 500만 건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수입도 500만 건이 넘고 수출도 500만 건이 넘는데 건별로 세관 공무원들이 그걸 다 이렇게 제대로 신고했는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관이 지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신고를 하면은 일단은 다 통과시켜 줍니다. 예,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2년치 3년치를 모아갖고 사후에 심사를 해요. 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잘못됐다 싶으면은 2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때려요.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런 추징 금액이 몇 천억이에요. 되게 크죠. 그럼 그런 것들을 순순히 내는 기업들은 잘 없어요.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세사들이 출동해가지고 뭐 몇천억이 되는 거를 몇백억으로 감경을 해준다든가 그럼 되게 멋있지 않을까? 돈도 많이 벌고 그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관세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로와 전망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시험은 이제 1차와 2차로 크게 두 개로 구분된다는 걸 아실 거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관세사 자격 시험은 거의 1년 비슷합니다. 그래서 2월 달쯤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1회에서 2월 달쯤에 원서 접수를 하고 3월 말쯤에 1차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6월 달에 2차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합격자가 9월 중순.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합격자들은 다음 달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되게 좋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관세사 합격하면 뭐 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회계사들이 합격하면 회계법인 많이 가듯이 관세사도 합격을 하면 거의 95%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많이 가는 건 아닌데 통관취급법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관세법상 용어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종합 물류기업들이 있어요. 큰 물류기업들, 뭐 글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거 있어요? 어허. 어허.
예, 대한통운 뭐 CJGLS 들으니까 알겠어?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특성업체들 있죠. DHL, 페덱스 뭐 이런 업체들 예, 등등등 해서 그런 이제 물류 기업들은 자기들이 이제 운송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거에 한해서만 관세사를 채용해 가지고 통관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관세사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근무를 인천공항에서 하겠죠. 네, 그래서 인천공항 근무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 공항이 옆에 있으니까 뭔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활주로 보이고 비행기 뜨고 뭐 설레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죠. 처음엔 좋은데 관세사들 사이에서는 유배지예요, 유배지. 술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대리기사님도 잘 안 와. 멀다고.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심적으로. 아무튼 여름엔 되게 덥고 땡볕이니까 겨울엔 또 되게 춥고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면은 여객청사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객청사가 아니라 그 인천공항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오른쪽에 뭐 롯데면세점 뭐 이렇게 창고 건물들 쭉 보이지 않나요? 관세사들은 그쪽에서 일을 해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기업에서도 이제 한두 명씩 뽑긴 하는데 신입 관세사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보통 경력직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근무를 하시다가 뭐 내가 일을 되게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겠죠. 거래처에서 자네 우리 회사로 올 생각 없는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는 아니고 근데 대기업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관세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의 뭐 대리 과장일 뿐인 거지. 이해되셨죠? 어차피 또 나이 되면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관세 합격을 하시면은 관세직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5점을 줍니다. 되게 높은 점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공무원 시험에서. 그래서 관세사를 근무를 하다가 관세직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처음부터 목표가 관세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가산점을 따기 위해서 관세사를 하고 그리고 합격을 하면 관세직 공무원에 응시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험난한 여정이겠죠. 시험만 한 10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회계법인에서도 이제 관세사를 좀 채용을 하고 법무법인에서도 이제 좀 하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추징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부가관청에다 먼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세관이라든가 관세청.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관세사가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 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밖에 못 해요. 변호사밖에 못 해요. 그래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업무가 이제 관세법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제 법무법인하고 이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코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만 하면 뭐든지 뭐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합격이 어렵습니다. 합격이. 자, 그래서 향후 10년간 관세사 직업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알파고인가요? 알파고? 기억나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컴퓨터가 이렇게 바둑해가지고 막 이겼던. 그래서 그 AI가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장래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어둡다는 전망이 많이 있는데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연구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직업 전망을 발표하는데 다행히 관세사는 일자리 수가 다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관세사의 업무를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으로 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논리와 논리의 싸움이에요. 관세청은 과세를 하고자 하는 입장인 거고 이쪽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관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럼 이제 법리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컴퓨터가 한다라는 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10년간 관세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유를 보면은 국가 간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더더군다나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교역량은 매년 늘어나요. 그러면은 관세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FTA가 나왔는데 여러분 FTA가 뭐예요? 옆에 계신 분 FTA가 뭐예요? 뭐로 알고 계세요? 오, 자유무역 협정. 과가 전공이 이쪽이세요? 아, 예, 무역학과? 그럼 안심하고 물어봐도 되겠네. 네, 저기 그러면 자유무역이 되면 무역이 자유화되잖아요. 그럼 관세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지지 않나요? 그럼 친구들이 야 관세사 직업 이제 앞으로 없어지지 않냐? 관세사 왜 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다른 게 통관이 많아지니까 별로 이렇게 신뢰
여러분 잘 들으세요. FTA는 자유무역 협정이 맞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무역이 자유화된다는 얘기인데 관세사는 별로 할 일이 없지 않니? 관세사를 왜 함? 이렇게 물어보면 맞네? 이러면 지는 거잖아요. 그죠? 무식하고 교양 없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계몽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에 관세가 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FTA라고 하는 거는 관세를 면해주거나 깎아주는 거예요. 관세를. 근데 관세사는 통관 업무를 하는 거예요. 관세와 통관은 별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한미 FTA를 했어요. 그럼 메이드 인 USA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가 면제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물건이 아무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와? 막 마약이고 막 들어와도 되는 거야? FTA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세사는 통관으로 먹고 산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랑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도 FTA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역량이 증가가 되면 관세사 할 일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FTA가 굉장히 우리 많이 체결한 걸로 알고 계시죠? 다양한 나라와. 근데 그 FTA마다 원산지와 관련된 검증 업무나 어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가 FTA 종류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는 원산지라고 하면은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 중국산 농수산물이나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경우 뭐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FTA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 들어갈 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을 받아서 관세를 안 내고 들어가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미국이나 중국 물품하고 이제 싸울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100%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품마다 50%만 되면 되고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관세사들이 잘 이제 컨설팅을 해가지고 기업의 시스템도 앉혀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게 관세사 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용정보원에서 얘기한 것 중에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출입 신고 업무가 전산화 되었죠, 이미 옛날부터. 관세청이 굉장히 쓸데없이 전산화를 되게 앞장서서 나가는 부서였어요. 9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100%지만 그런 건 좀 있어요. 기업이라는 속성이 자기 직원의 말은 잘 안 믿어요. 사장님, 부장님, 관세청에 뭐 이런 제도가 바뀌어서 이걸 좀 해서 시스템에서 돈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부장님들은 시끄러 임마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그 통관을 담당했던 직원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그죠? 나가버리게 되면은 또 다른 직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관세사라는 전문가가 외부에서 한마디 딱 하면은 사장님들이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이게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통관 업무를 회사가 직접 한다? 그러면 직원을 뽑아야 돼요. 전담 직원을 뽑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그 비용보다는 관세사한테 맡기는 게 더 저렴하고 정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확대. 트럼프 어떡하죠? 아베 어떡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문제도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변 관세사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좀 했는데 다행히 제 주변의 관세사들은 일본 물건을 많이 통관하는 분들은 안 계셔서 크게 타격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일본 물품을 주로 이제 수출입하는 분들은 좀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아는 분이 통관 뭐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알고 봤더니 아사히 맥주더래요. 이 시국에 아사히 맥주 통관을 따겠다고 지금 가는 생각이 있는데 머리와 가슴은 따로 다르죠. 가슴으로는 안 마실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머리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 가긴 갔는데 정말로 거기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제로래요. 제로.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지금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있대요. 아무튼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트럼프나 뭐 아무튼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무역 분쟁도 그렇고 한국,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약간은 부정적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해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관세사 합격자들, 작년 합격자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수험 준비 요령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5기면은 작년 합격자들입니다. 작년 합격자들이고, 저희 학원이 이제 합격자들을 모셔서 이제 축하연을 해요. 큰 이제 연회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파티 같은 걸 열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올 때는 막 추리닝에 쓰레빠 신고 다녔던 학생들이 그날은 쫙, 어떤 여학생들은 샵에 들려서
마치 결혼식처럼 예, 헤어랑 다 해가지고 와요 막. 그리고 오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설문지를 저희가 이렇게 했고 91명 중에 87명이 참석했는데 2명은 이걸 안 냈어요. 설문지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다 옵니다. 저희 학원에서 열리는 축하연회는. 그래서 평균 연령 이것도 궁금해 하시죠? 합격자들 평균 연령이 27세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최연소다 그러면 한 22살에서 23살 대학교 한 2, 3학년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최연소는 여학생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오고 뭐 한 24, 5살부터 시작한다 치면 한 3년 공부한다 그러면 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녀 비율은 지금 54%대 46%인데 요거는 해마다 조금씩은 바뀌긴 하는데요. 뭐 거의 한 5대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령별 비율을 보면은 20대가 압도적이죠. 합격자들에 보면 이제 75%가 20대고 30대가 한 25%. 한 5, 6년 전만 해도 40대가 한두 명씩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 네,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유해 동차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와 동차라는 용어는 혹시 아시나요? 네. 자, 관세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자격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집니까? 네, 2번 주어집니다. 그 해, 1차 붙은 그 해 한 번, 다음에 한 번. 안 봤다고 해서 이게 킵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 해, 그 다음에.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다음에 2차를 붙는다. 그런 분들을 유해 합격자라고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1차, 2차를 한꺼번에 같은 해에 붙는다. 예, 이쪽 바닥에선 그걸 따닥이라고도 하는데 따닥 왜요? 너무 좀 없어 보이나? 자, 그래서 그런 합격을 이제 동차 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그 1년에 2차에만 좀 집중하는 게 편하겠어요? 1, 2차를 둘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좀 효율적이겠어요? 예, 2차만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유해 합격자 수가 좀 유리한 거죠. 더 많은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계획을 짤 때도 절대 동차를 목표로 계획을 짜는 건 아닙니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획을 짜는 게 맞는 거지 나는 동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해요.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는 통계로서 지금 다 답이 나와 있고. 자, 이제 수험 기간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24개월 미만이 17명. 예, 부럽다. 그죠? 되게 빨리 붙은 거죠? 보시면은 여긴 안 나오나? 예, 여기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32개월입니다. 32개월. 뭐 평균이니까, 예, 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이 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이제 3년 이내예요. 3년 이내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24개월 미만은 정말 공부를 정말 잘했던 학생들일 거고 일반적으로는 한 36개월 이내 쪽에서 많이 다 합격을 해요. 네, 그때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3년 차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48개월 미만이 17, 48개월 이상, 4년 이상 공부한 거죠, 만으로. 예, 그래서 인간 승리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이 장수생들 보통 3년 차까지는 장수생이라 얘기를 안 하고 한 4년 차부터 장수생이라 얘기를 하는데 장수생들이 작년에 정말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의미예요, 이게? 시험이 어려웠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약간은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이 유리하니까 올해는 시험이 좀 쉬웠어요. 올해 2차는. 그러면 변별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인 게 나오면.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 장수생들이 많이 빠졌어요. 똥차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우리 기회가 온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도 장수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합격을 했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배출이 돼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차생 수험 기간이 되어 있는데 24개월 이하 2년 이내로 공부해서 동차로 붙은 분들은 한 명. 예, 약간 변태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동차 합격은 최소 3년 차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1차 시험 보고 그 해 2차, 그 다음에 2차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3년째 되는 해에 1, 2차를 같이 보는. 그래서 그렇게 합격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또 합격률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재수한다고 더 좋은 대학 가는 경우 많이 못 보셨잖아요. 똑같아요. 공부는 그 정해진 기간이 있고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관세사는 몇 년? 3년이에요. 3년에는 어떻게든 승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점수인데요. 2차 시험이긴 하지만
75점 관세법, 그 다음에 HS 58, 관세평가 57, 무역실무 46. 작년에 무역실무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무역실무를 꽈락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를 가지고 많이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59점입니다. 네. 점수가 여러분 어때요? 2차 합격자 평균 점수가 59점이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보다요 높아요, 낮아요? 낮죠. 예, 네, 낮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고시 공부를 대부분 처음 해보시죠. 여러분이 봤던 제일 큰 시험이 뭐였어요? 인생의 가장 큰 시험. 수능. 예, 수능. 수능은 보통 아는 문제가 많아요? 모르는 문제가 많아요? 대부분 아는 문제가 많죠. 실수를 줄이는 싸움이죠. 근데 이런 이제 고시 시험은요. 나 나름 우리 엄마가 똑똑하다 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것 같은데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듣고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하고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국적도 의심스럽고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똑똑한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공부랑 완전 달라요.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공부를 해도.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예. 1차 같은 경우도 평균 60점만 넘기면 합격인데 60점 넘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시 공부를 이제 임할 때 마음가짐이 뭐냐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관세 업계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상식과 학식과 어떤 경험을 놓고 봤을 때 그냥 글로만 관세법을 배워서 다 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게 나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고시 공부예요. 완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망해요. 고시 공부는 진도를 못 나가거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자별 학교 그 서열을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근데 학교 서열별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대가 각각 5명씩 배출을 해가지고 공동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건국대, 성균관대, 숭실대, 인하대, 한양대에서 4명씩 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에서 3명씩. 다 친숙한 학교들이죠, 여러분. 예. 뭐 여기 보시면은 고대, 뭐 연대,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애초에 많은 학생들이 이 관세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학교에서는. 예. 자, 그렇고 작년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긴 없나? 예. 재작년이었구나. 여기 보면 중국 인민대도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 한 3년쯤 전이었나?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관세사법에 응시 자격이 대한민국 성인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정치사자, 금치산자 아니고 뭐 이런 거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3년 전쯤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한국말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국 동포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름을 보니까 딱 중국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이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한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투는 약간 그래도 쓰는 어휘를 보면 이 사람의 학식 수준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고급 어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왔대요. 칭화대? 거기 되게 좋은 학교라며요. 우리로 치면 포항공대 같은 데라며, 과기대 같은 데. 맞아요? 북경대가 문과에서는 제일 센 데고 그 다음에 그 이과 쪽으로 센 대학교 거기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레노버에 다니는 분인데 한국지사로 발령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사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고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관사 시험 못 볼 텐데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러고 관세사법을 그 자리에서 인증을 해봤더니 그 조항이 삭제됐더라고요. 이제 우리 외국인하고도 경쟁해야 돼요. 칭화대 출신하고. 빨리 붙어야 돼요. 정말 정말 똑똑하고 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합격했어요. 예, 그분은 저희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었어요. 군복 입고 왔어요. 여자분이었어요. 네, 대위 달고 왔는데, 대위 달고 왔는데 이제 관세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육사 출신이 간부가 이쪽으로 쭉 나가도 되는데 왜 굳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똑같은 육사 출신이고 이제 군인인데 둘 다 군인일 필요는 없지 않냐, 한 명은 업종을 좀 바꾸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붙었거든요. 붙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관세법인이 세인 관세법인인데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대표님하고 저랑 친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그분이 이제 그 관세사를 너무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딱 뭐라 말을 시키면 뭐 일을 시키면 할 줄 아는 말이 두 마디밖에 없대요. 이해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군인이잖아. 야, 해. 이해하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디밖에 안 하니까 너무 좋대요. 예, 아무튼 예, 그분은 지금 계속 잘하고 있고 영어도 또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도별 수험인원 합격자 현황인데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일단은 2010년도만 하더라도 시험에 1차 시험 접수하는 인원이 1765명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올해는 2700명. 그러니까 한 10년, 9년 사이에 한 1000명 정도가 늘었죠. 이마저 좀 줄은 겁니다. 2016년, 2015년에는 거의 4000명 육박하는 인원이 시험을 봤었어요. 90명 뽑는 시험에. 사실 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작년 기준 말씀을 드리면 2758명이 시험 접수를 했고 2087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약 700명이 노쇼를 했습니다. 노쇼가 꽤 많아요. 자,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은 62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 중에 600명이면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죠. 근데 2000명 중에서도 제가 볼 때 한 40%는 허수가 좀 많아요. 시험 준비 제대로 안 한. 자, 이제 문제는 2차예요, 2차. 그래서 올해 합격한 600명, 작년에 합격한 900명. 이 인원이 합쳐서 이제 올해 2차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경쟁률은 거의 10대 1, 작년에는 뭐 15대 1 뭐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2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수험 준비 요령은 좀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면 공부를 여러분 막 하면 안 돼요. 고시 공부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하셔야 되는데 그 아마추어 공부러들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 어떤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럼 일단 엄마한테 가서 돈을 받아요. 엄마, 나 책 사게 돈 좀 주세요. 뭐 학원 다니게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케블러리나 뭐 영어, 토익, 토플 책을 사서 이제 도서관을 갑니다. 그 토플 책, 토익 책 놓고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 두꺼운 사전이 있죠. 영안 사전. 그 사전 갖다 놓고 연습장 갖다 놓고 단어장도 만들어야 되니까 단어장 뭐 조그만 수첩 갖다 놓고 자, 스타트 하고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마음이 좀 이제 굳은 의지가 있으니까 한 3, 4시간 몰입을 해서 공부해요, 정말. 그죠?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은 3, 4시간 지나 있어요. 되게 뿌듯하죠? 3, 4시간을 내가 막 그러고 막 단어 외우고 막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아, 오늘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집에 가요. 그 다음날 와요. 다음날도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외우고 쓰고 막 하고. 근데 어제 한 게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어제 한 거 복습을 해요. 근데 그 책은 1000페이지짜리 책인데 어제 4페이지 봤어요. 오늘은 또 어제 것까지 복습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은 3페이지밖에 못 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두꺼운 책을 다 보질 못하고 대부분 앞에만 좀 손때 묻어 있고 나머진 깨끗해서 방치가 된 책이 사물함에 있다 없다. 다 있잖아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공부를 시작할 때는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내년에 1차 합격,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2차는 내후년에 2차 합격. 일단 큰 목표를 세워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눈에 앞에 있는 목표가 내년 1차 합격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월별 또는 어떤 2달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중간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회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고시 쪽에서 회독이란 말을 쓰는데 회독이 뭐냐면 책을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돌려보는 걸 회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보통 학원도 진도가 2달 다니고 여러분들도 공부 계획을 세울 때 1회독의 주기를 한 2달 정도로 처음엔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2달에 내가 한 회독을 하도록 한다. 만약에 9월, 10월 달에 내가 기본 이론을 듣게 되면 기본 이론 다 듣고 내가 또 1회독도 따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달은 뭘 하고 이렇게 딱딱딱 그런 식으로 해놓는 게 단계별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일정은 뭐냐? 주간, 일간, 하루에 내가 어떤 과목을 몇 시간 볼 건지를 쭉 학교 시간표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시간표를 짰습니다. 처음에는 4과목을 다 보려고 하루에 4과목을 다 배치를 해놨는데 저는 약간 슬로우 스타터예요.
책을 딱 보면은 바로 이렇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몰입이 되거든요. 근데 몰입해서 이제 막 탄력을 받을 때쯤 되면은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다음 과목 볼 시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네 과목씩 보는 거 좀 안 맞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을 이제 짜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은 빠지게 되겠죠. 월요일 날 한 과목이 빠지면 걔는 화요일 날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을 낮이나 저녁에 쭉 주로 배치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관세법을 예를 들어서 두 달 동안 시간표를 세보니까 20번이 들었다 칩시다. 20번이 관세법이 들어있고 책이 800페이지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한 번 볼 때마다 몇 페이지가 나가야 돼요? 고시 공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내가 몇 페이지를 나가야 두 달에 관세법을 한 권을 다 봐요? 40페이지죠. 그죠? 그럼 그날 무조건 40페이지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달별로 끊는 그 진도를 잘 밟아 나가야지. 그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거를 붙잡는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이 뭐라고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욕심. 또 한 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만약에 3회독을 한다고 하면 3회독의 각각의 회독마다 목표를 설정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처음 보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걸 다 하려고 했잖아요. 우린 천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번 보고 다 했다면 우린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아요. 예일대나 어디 스탠포드 가 있을 거야. 그죠? 네, 우리가 고등학교에부터 막 논문도 쓰고 했을 거야. 제일 저자 들어가고. 근데 우린 그런 천재가 아니고, 예, 부모님도 잘 나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회독 할 때는 그냥 목표가 단순한 거예요. 수업 떨어지지 말자, 진도 떨어지지 말자, 필기 잘 해놓자. 이게 1회독의 목표예요. 어려워요? 응.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는 이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보면서 이걸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강사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이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억하는 거고, 이해라는 건 내가 이걸 딴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이해하는 겁니다. 2회독의 목표는 그거예요.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3회독 할 때는 뭐가 목표가 돼야 될까? 이제 그때는 암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태껏 처음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예, 우리는 천재가 아닌데, 평범한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고시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조건 달리면, 책한테 덤비면 책한테 다 져요, 우리는. 이해되셨죠? 살살 달래가면서 보는 게 고시 공부예요. 이거는 사시도 다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은. 자,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교수진 소개하고 과목별 공략 방안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1차 같은 경우 저희가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2분씩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수강 신청하실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선택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자, 관세법에는 구민혜 관세사하고 임혜진 관세사 2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네, 무역영어는 이제 저하고 유샘나 관세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학과 내국소비세 유지연회 계사가 이제 2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의 또 다른 강사님이 김성수 세무사님, 그 다음에 이경신 세무사님이 내국소비세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목별로 선생님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과목 다 알고 계시죠? 관세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요 4과목이 이제 1차 시험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80분 동안 2번 2교시로 치러지고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대요? 회계학과 있나요? 경영학과나 무슨 과예요? 아, 유통물류학과요? 왜 되게 한탄스러운 듯이 얘기한다? 경영학과 갈걸. 유통이요 막 이러는데 괜찮아. 왜 자부심을 가져요, 왜. 자, 회계학이 어느 순간 갑자기 관사시험에 난데없이 난입을 했어요.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한 5년 됐나? 근데 이 과목이 사람 잡는 과목이 돼버렸습니다. 1차 시험의 반이 꽈락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40점을 못 맞아요. 그분들이 학원을 안 다녔냐? 아니에요. 다 다닌 거예요. 다니고 다 해도 떨어져요. 환장하겠죠.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회계학 40점 넘기는 게 1차적인 목표여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의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교시에는 관세법하고 무역영어 2과목을 보게 되고 각 과목별로 40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분당 몇 문제씩 풀면 되는 거죠? 1분당 한 문제인데 시간이 어떨까요?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모자릅니다. 그래서 관세법이야 우리말로 나오는 시험이니까 뭐 보면 되는데 무역 영어가 좀 문제가 되죠. 아무튼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무역 영어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국제 협약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독해 문제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손을 놓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무역 영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성문 기본 다시 보고 와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성문이라는 거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성문 봐요? 요즘은 성문 기본 영어 안 봐요? 그래요? 혹시 맨투맨 영어는 알아요? 수학 정석 수학은 알아요? 오, 비슷한 게 있구나. 다행이다. 아무튼 예, 영어를 잘한다고 무역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죠. 우리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죠? 한국말을 잘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의학서적 보면 다 알아요? 아니죠. 예,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중3, 고1 정도의 수준이면 무역 영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교시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2차 시험을 봐요. 2교시를 보는데 1교시 끝나고서는 학생들이 아직은 좀 살아 있어요. 문제가 쉬웠으니까. 예, 화장실 가서 막 시끌시끌하고 야 1번 몇 번 아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번 아니야 2번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러다 이제 2교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이제 좋아하다가 이제 2교시로 가게 되죠. 그러면 내국소비세법을 뭐 20분 안에 끊어라 25분 안에 끊어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어차피 얘는 한 60만 넣으면 되니까 나머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회계학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가시면 한 반에 한 30명씩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쇼가 좀 있었죠.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이 회계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친구들이 2~3명밖에 없대요.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 딱 가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몸이 얼어버리는 거죠.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니까 계산기를 누구나 다 챙겨가나 그냥 옆에 있고 그냥 이때 여기서 풀다가 이제 나중 되면은 한 20문제를 이제 찍어야죠. 예, 밀어야죠. 근데 이때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앞에 내가 푼 문제의 어떤 답안 분포를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찍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그러니까 오지선다인데 1, 2, 3, 4, 5가 같은 비율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 풀었던 문제의 답이 정답이란 보장도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경험상 보면 한 번호로 그냥 쭉 미는 게 높더라고요, 비율이.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게 현실이에요. 한 20문제를 찍고 나와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웃긴 게 뭐냐, 내가 찍은 문제 3번으로 밀었든 5번으로 밀었던 거기서 몇 문제가 맞았냐에 따라서 1차 당락이 결정돼요. 뻥인 것 같죠? 1차 합격한 친구들 물어보면 몇 점이냐 회계학? 저 42.5예요. 한 문제 몇 점이냐? 40점이요. 떨어진 애들도 몇 점이니? 그럼 37.5예요. 이래요. 남의 일 같죠? 예,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하시게 되면 회계학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국소비세법이라는 건 보시면은 또 세부 과목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부가세법이. 그리고 이제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뭔지 아세요? 약간 사치품. 비싼 것들, 그죠? 가방이나 뭐 카메라나 이런 술은 또 주세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세금들을 따로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만 부과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품목에 따라서 개별 소비세, 뭐 주세, 그 다음에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부가세는 또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다 배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계학인데, 회계학은 재무회계가 한 30문제가 나오고 원가회계가 한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도 소화를 다 못해서 원가회계를 막 뭐 제낀다는 표현하는데, 제끼는 거는 전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재무회계만으로 내가 만약에 30점인데 10점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무회계를 더해서 10점을 올리는 것보다는 원가회계를 해서 제로에서 10점 올리는 게 더 쉬워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30에서 40 올리는 것보다는 빵에서 제로에서 10점 올리는 게 더 쉽다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예, 경제학과 다 알잖아. 한계요형, 한계비용 알잖아. 점점점 이게 늘어나요. 점수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원가회계는 제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관세법 개론은 뭐 관세사의 주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이다. 예, 그래서 1, 2차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1차 때 잘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관세법이 양이 좀 많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고 말장난이 좀 많아요. 말장난이. 그래서
뭐 허가, 승인, 신고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허가와 승인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나? 그다음에 그 주체가 관세청장이 해주는 건지 세관장이 해주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말장난이 좀 많아서 그런 걸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무역 영어는 일단은 무역 실무를 영어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국제 협약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국제 협약, 국제 규칙.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영어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범위가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영어를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외워버려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외우긴 쉽진 않을 겁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영어를 내가 못해도 협약만 자주 봐놓으면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역 영어를 잘 해놓으면 2차의 무역 실무가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무역 영어가 곧 무역 실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때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보면은 2차 성적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국소비세법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 부가가치세법이나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세법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되게 적습니다. 시험 범위가 적으면 공부하기가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이게 시험이 반복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험 범위가 적어요. 에?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이 문제 낼라 했는데 얘 벌써 나왔네? 먼저 냈네? 그럼 똑같은 거 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관세사 시험은 문제은행이 아니에요. 매년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서 매년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범위가 넓으면 뭐 안 낸 부분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좀 쉬운 차원에서 많이 나올 텐데, 얘네들은 범위가 적다 보니까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회계학은 원래 어렵다고 하니까 회계학 신경을 많이 썼고, 영어가 약하니까 무역 영어도 나름 신경 좀 썼고, 관세사의 기본이 관세법이니까 왠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관세법도 했고, 그러다 보면 누구를 좀 등한시하기 쉬워요? 내세법. 그래서 평균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내세법 점수가 안 좋아요. 회계학은 40을 넘겼는데 평균이 60이 안 되는 친구들의 원인을 보면 내세인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뭐 결국은 다 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자, 빌어먹을 회계학. 얘가 갑자기 왜 들어와가지고, 그죠? 자, 관세사 회계학 시험은요, 수준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거의 세무사 뺨 때리는 수준이에요. 난이도가 간평보다는 어려워요. 근데 세무사나 회계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1차 준비도 거의 1년 가까이 해요. 회계학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1년 가까이 해야 될 공부량을 우리는 관세사 1차 쉬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다 헛소문이에요. 안 쉬워. 절대 안 쉬워. 2차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 2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아를 찾게 된다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 했던 거였어. 난 천재가 아니야. 난 머리가 나쁜 거였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1차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1년 정도 해야 될 공부량을, 그런 얘기를 듣고 관세사 1차 뭐 심지어 인터넷 보면 3개월만 해도 돼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실제로 만나면 명칠 한 대 때려버려요. 어이씨, 막 완전 뻥이에요, 여러분.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은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60점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넘을 수준이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많은 그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회계학을 우겨 넣다 보니까 이게 탈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 시간 배분을. 뭐 그렇습니다. 네. 참, 그 이제 회계학이 처음이신 분들은 뭐 인강을 들으시든 실강을 들으시든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책만 사가지고 기본 이론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다 초심자라고 생각하고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회계학 같은 경우는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기초 그 회계 원리라는 무료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꼭 듣고 회계학을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회계 원리 과목은 동강으로 먼저 무료 강의를 듣고 온다. 그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 앞으로 내년 시험 다 보시려고 오신 거죠? 네. 자, 일단은 제가 내년 1차까지를 목표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어떤 단계별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2019년 7월로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10월까지 일단 여러분들은 이론 수업을 통해 가지고 기본 이론을 좀 정립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최소 2회독이에요. 학원에서 강의 들으면서 1회독 할 거고, 그리고 자기가 복습하면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2회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과목별로 각 책의 교재 두께가 1000페이지에 육박해요. 4과목 다.
그걸 한 번 봐서는 기억이 안 나겠죠? 사실 두 번 봐도 기억은 안 나요. 한 세 번은 돌려봐야 어떤 단어가 나왔다. 그럼 아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하고 그 부분을 찾아갈 정도가 되는데 한두 번 봐서는 그것도 잘 안 되고 아무튼 2회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꼭 하시고요. 자 11월 달부터는 1차 문제풀이반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11월에도 개설이 한번 되고 1월에도 한번 개설이 돼요. 그래서 실강을 들을 분들은 11월이나 1월에 들으시면 되고 인강 들으실 분들은 11월부터 자 뭐 아무 때나 들으실 수 있고요. 크게 보면은 기본 이론 문제풀이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3월 달. 이게 이제 1차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필수적으로 문제풀이까지는 무조건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기본 이론은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그 과목에 대한 설명, 기초적인 이해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지 기본 이론을 딱 수업 들은 친구들한테 모의고사를 보라고 시키면 몇 점 나오는지 아세요? 기본 이론만 딱 들은 친구들한테 모의고사 시작하면은 평균 20점도 안 나와요. 뭔가 자괴감이 드나요? 학원을 왜 다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해야 평균이 한 50점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객관식은 많은 유형을 접해봐야 이제 요령이 또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풀이까지는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기본 이론을 완성해 놓고 나는 문제풀이로 넘어가고 싶어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기본 이론 완성된다 안 된다? 평생에도 안 돼요. 완성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고요. 무슨 이해되셨죠? 네, 계속 가는 거예요. 고시는 계속 앞으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커리큘럼을 한 3개 정도 제가 뭐 제안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회계 원리는 공통적으로 다 8월 안에 들어 놓으셔야 되고, 자 9월, 10월 달에는 이제 기본 이론 종합반을 듣습니다. 뭐 위에 거랑 밑에 거 같이 설명을 드리면, 자 조금 나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11월, 12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 종합반을 1회독 복습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는 그 기본 이론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들으셔야 돼요. 따로 특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1월, 12월 달에 다 해놓으시고 1, 2월 달에 문제풀이를 듣는다. 그리고 아까 관세법의 부수 과목이 FTA 특례법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한 1월 달쯤에 특강으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법들은 이제 연말쯤에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연말이나 1월쯤에 이제 세법 개정된 내용들의 특강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강을 좀 들어놓으시고 3월 달에 모의고사와 OX를 듣는다. 자, 밑에 거는 차이점이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11월, 12월 달에 문제풀이 넘어가고 이제 1, 2월이 좀 시간이 남으니까 이때 좀 많은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와 OX 과정. 자, 나는 학교를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뭐 직장을 병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4과목씩을 다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2과목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 과목, 2과목의 조합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한 거고, 다만 뭐하고 뭐는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될까요? 2과목씩 이렇게 나눠서 공부한다면 회계학하고 무형영어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찢어주시는 게 좋겠죠. 2개를 같이 하면은 아마 지옥을 보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회계학하고 무형영어만 찢어놓고 나머지는 어떤 조합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1, 2월 달에 일단 다 하셔야 되겠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3월 달에는 모의고사. 앞으로 뭐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차 교수진 소개를 좀 드릴까요? 네. 2차도 할까요? 자, 2차 강사님들은 과목별로 한 분씩 계세요. 관세법의 제가령 관세사님, 관세율표의 조천희 관세사님, 그 다음에 관세평가가 김병수 관세사님, 그리고 무역실무는 이제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님하고 최순 관세사님, 이렇게 2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관세사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전업 강사가 없어요. 다 현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시간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다 저녁 수업이죠. 주말 수업 아니면 굉장히 지극히 강사 편의적인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좋은 게 뭐냐면 그 다들 업계에서 좀 유명하고 최소한 뭐 본부장 내지는 뭐 대표이사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업계 얘기도 되게 중요하니까 전문직들은. 자, 2차 과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4과목이고요. 관세법, 관세율표 상품학, 관세율표 상품학, 관세율표라는 과목이 관세사 시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관세율표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처음 들어보실 텐데
우리말로 사과는 사과죠. 영어로는 뭔가요? 애플이죠. 일본말로 뭔가요? 링고. 맞아요? 예, 중국어로는 뭔가요? 다 아네. 불어로는 뭐예요? 러시아 말로는 뭐예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국가 간의 교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상품명으로 뭔가를 교역을 하고 통계를 잡고 하려면 그 품명이 나라마다 다 어때요? 다 다르죠. 예, 사실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다르대.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가 오징어잖아요.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 부른대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품명을 모든 교육이 되는 상품의 이름을 숫자로 다 표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뭐 레이저 포인터다. 그럼 얘는 무역에서는 레이저 포인터가 아니라 숫자로서 얘기가 됩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그 2차 답안지 하나만 샘플 갖다 주시죠. 그 번호로 다 진행이 되고 그래서 관세사의 가장 중요한 게 이 관세율표 공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세가 됐을 때 관세사님 이 레이저 포인터 좀 수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레이저 포인터의 HS 코드 번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번호를 알아야 그 이 번호에 연계돼서 세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번호와 연결돼서 수출입하는 여러 가지 요령이 있겠죠. 검사받아야 될 거, 승인받아야 될 거. 그런 게 다 HS 코드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관세율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지금 여러분 뭐 차이점 보이세요? 2차는 과목별로 80분씩이에요. 예, 주관식인 거 알고 계시죠? 서술식이고 좀 있으면 이제 답안지 보여드릴 텐데 그다음에 관세평가도 이제 3교시 관세평가는 뭐냐면 자 수입물품이 수입이 되면 수입물품 가격에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세액이 나와요. 그런 걸 종가세라고 하는데 자 세율은 딱 국가에서 공포된 그걸로 정해져 있는 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세금을 더 내고 싶어요? 덜 내고 싶어요? 덜 내고 싶죠. 예, 저도 그래요. 관세사도 그렇고 세관공무원도 마찬가지래요. 그거는. 예. 자 그러면 수익 가격을 어떻게 신고할까요? 대부분 높게 낮게 낮게 신고하겠죠. 근데 그 낮게 신고하는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외국의 수출 기업이 우리 삼촌이 하는 기업이에요. 가족 DC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할인해서 들어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특수관계자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낮은 가격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줄 거냐의 문제. 이해되셨죠? 아니면 우리 둘이 무슨 금전 대차 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쪽 수출 기업이 나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그거 제하고 나는 그냥 싼 그 제한 금액만 지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래가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평가와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는 게 관세 평가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역 실무가 4교시고요. 그럼 80분씩 4교시를 보니까 1차 시험은 한 1시면 끝나요. 시험이. 2차 시험은 거의 5시 넘어서 끝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80분씩 이거 써본 적 없으시죠? 정말 이거는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정말 힘듭니다. 답안지를 왜 안 갖고 오시지?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사람이 한 3교시쯤 지나게 되면요 그 글씨를 쓸 때 처음에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팔 힘으로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팔에 힘이 빠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그럼 3교시, 4교시쯤 되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4교시쯤 되면 더 쓸 말이 많은데도 내가 손가락이 아프니까 그만 쓸까? 집에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막 강하게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수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들 직업병이 있는 게 이 볼펜 잡는 손가락 있죠? 가운데 손가락. 여기가 조금씩 뒤틀려 있어요. 저도 보면 뒤틀려 있죠. 잘못하면 욕하는 거 보이겠다. 가운데 약간 뒤틀려 있지 않아요? 이게 다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2차 준비할 때 보면 그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써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죠? 아침에 새 볼펜 개봉해요. 그리고 밤 되면요 그 볼펜 다 써요. 요즘 볼펜들이 좋아갖고 볼펜똥 잘 안 나오는데 저 공부할 때는 볼펜들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 손에 막 옷에 다 볼펜똥 묻어 있고 장난도 아니었죠. 아무튼 그랬고 자 과목별로 지금 보시면 답안지가 22줄짜리가 16페이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과목별로 이제 이런 거 하나가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앞에가 연습지 돼 있죠.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 교수님들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학교 시험 답안지 쓰듯이 무슨 수필 쓰듯이 막 쓰는 게 아니라 목차를 다 잡아가지고 자꾸 논문 얘기가 나오는데 논문을 요구해요. 논문 방식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연습지에다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써야 될 목차를 먼저 세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어떤 순서 쓸지를 연습지에다 이제 목차를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습지가 한 3페이지 정도 있고요. 자, 요 정도 줄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줄로 해서 이게 몇 페이지라고요? 16페이지. 되게 많죠. 8페이지, 10페이지 해가지고 써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보면은 요만한 종이로 앞뒤로 했는데 앞뒤로 거의 다 채우나? 거의 안 채우던데? 예. 그래서 과목별로 이거 하나를 보통 다 채우는 건 기본이고 많이 쓰는 친구들은 이거 2권씩 또 쓰기도 합니다. 예.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합격권이 되면 거의 쓰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돼요. 예, 푹 쓰게 돼요. 지금은 그 단계가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과목별로 이제 왜냐하면 두꺼운 책을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공부라는 건 넓게 시작해가지고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범위를 좁혀가는 게 맞거든요.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반복으로 해서 외우는. 그래서 서브노트라는 걸 다 만들어서 서브노트를 하루에 한 회독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는 이 서브노트를 1일 1회독을 했어요. 4과목을 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1일 1회독을 했으니까 몇 번 본 거죠? 거의 90번을 본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외워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보고 들어가도 쓰려고 하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처음에 그 1차 시험을 보고 그 해 2차 시험은 그냥 견학 차원에서 간 거죠. 2차 시험이라는 게 뭔지. 그럼 사람들 막 미친 듯이 쓰고 있으면 대박, 와 계속 써, 우와 막 이러면서 구경만 하다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저가 그 입장이 된 거잖아요. 이제 쓰려고 하는데 저희 때는 2차도 절대평가였어요. 2차도. 지금도 규정은 절대평가지만 90명이라는 숫자를 고정적으로 뽑아주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인 거죠. 위에서 90명을 자르는. 근데 저희는 합격자 인원이 들쭉날쭉했어요. 진짜 평균 60이 넘어야만 뽑아줬거든요. 근데 관세법, 그러니까 요즘에는 문제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을 먼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저 시험 볼 때는 옛날 쌍팔년도니까 그 시험 감독관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문제가 적힌 종이를 들고 와서 칠판에다가 써요. 이 소리 있죠. 이 소리가요. 여기에 쿵쿵쿵쿵 막 오는데 과거 시험도 아니고 시제 알려준 문제 이렇게 써요. 그러면 관세법상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러면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관세법상 뭐 딱 문제가 나왔는데 저쪽에 어떤 아저씨가 욕해서 죄송합니다. 에이 씨발 이러더니 책상을 빵 치더니 가방 싸서 나갔어요. 왜 그럴까? 네, 50점짜리를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관세법 1교시부터. 그럼 절대평가니까 50점짜리 모르면 딴 거 써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관세법 40점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50점을 모르면. 그러니까 분위기 살벌해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공부잖아요. 인생 걸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답안지 내라고 하니까 계속 쓰면서 뺏으려고 하니까 얼굴 막기 있죠? 이걸로 막아요. 감독관이 당황해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저씨가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딱 이러는데 감독관이 움찔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위기예요. 수능하고 또 달라.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니까 막 위축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저는 관세법 문제를 아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쓰려고 준비를 하는데 쓰려고 하니까 이 손이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경험을 해서 손이 이렇게 떨려요. 글씨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이 왜 이러지? 막 이러고 떨고 있다가 옆에는 막 쓰고 있는데 망했다 싶어가지고 그냥 엎드렸어요. 에이 모르겠다. 엄마 생각나고 막 울고 싶어 막 이러고 엎드려 있는데 한 2분 3분 지났을까? 그냥 엎드려 있는데 이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날 때 메아리 소리 있잖아요. 누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전쟁 영화에서 폭탄이 빵 터졌다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총소리 막 들리는 그런 것처럼 옆에 책상에서 이제 글씨 쓰는 소리 있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 보니까 손이 안 떨어요. 아싸 이러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서 진짜 제 모든 걸 걸고 준비했던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 다 2권씩도 채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 이러겠지만 한 1년, 2년 공부하시면요. 다 그렇게 돼요. 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재밌겠죠? 왜요? 재미없나? 관세법은 뭐 과목 소개는 뭐 크게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2차 할 때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자, 먼저 1차를 설명을 드리면, 자, 1차는 지금 5월부터 기본 이론이 2달 단위로 계속 개강을 합니다. 이건 실광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도 개강을 하고, 단기 합격반이라고 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시작되는 기본 이론 반인데, 기본 이론이 2달, 문제풀이가 2달 하면 총 4달이잖아요. 근데 꼭 1월 달부터 관세사 준비를 하고 싶다고 오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실강 들어야 된대요. 그런 분들한테 가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단기 합격반이고, 여기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단기 합격반은 3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기본 이론을 합쳐서 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거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거의 가미가제식으로 하는 공부예요. 이건 너무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문제풀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개강을 하고, 이제 모의고사식 문풀이 3월 달, OX 특강이 2, 3월 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전국 모의고사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전체 시험을 똑같이. 요거는 위에 있는 모의고사식 문풀과는 별개로 따로따로 신청하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한 번씩 본 적 있죠? 예,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1차 시험 3월 달에 끝나면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합격하겠죠. 하게 되면 나름 또 1차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약간 해방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요즘은 너무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1차 시험 보고 집에 오면 가다반이 떠 있어요. 예, 채점을 핑계로 놀 시간도 안 줘요. 왜냐면 그날 다 당락을 알아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만 노세요. 그 다음에 2차는 4월, 여기는 5월인데 4월 중순부터 2차가 개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2차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 끝나면 이제 3월 달이지 않습니까? 4월 달 넘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3월 달 추웠다가 봄이 왔어요. 꽃이 막 펴요. 놀기 좋잖아요. 막 신입생들 새로 들어오고 복학한 친구 다시 오고 막 되게 좀 뭔가 좀 설레이고, 그죠? 좀 5월 달 있으면 축제하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놀아요. 그러다가 7월, 8월 되면 또 더워서 공부 못 해요. 놀러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한 번은. 그죠? 예. 그렇다 하다 보면은 9월 달 추석이고 찬바람 불면 큰일 났다라고 지금 시기가 오는 거예요. 2차 공부 다 안 해놨는데, 기본도 다 안 끝났는데. 그런 친구들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1차 끝나면 딱 보름만 놀고 바로 4월 달부터 2차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예로 붙든 3년차 동차로 합격하지, 이 시기 놓치면 힘들어져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자가 말하는 뭐 합격자의 노하우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업 내용의 이해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친구들은 합격을 했으니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겠죠.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계획하고 관리, 그 다음에 공부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주변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놓으시면 좋아요. 친구들한테도 나 이제 공부할 거니까 전화하지 마, 술 안 먹어,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2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잠시 좀 접어 놓으시고, 나는 잘 못 느끼지만 스마트폰을 하루에 보고 있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시간, 하루에 2시간인데 1년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어차피 얘를 계속 쓸 거니까 번호만 정지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럼 한 달에 2,000원인가 3,000원만 내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왜냐면 생사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공부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생사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친한 주변 사람들 몇 명한테만 알려주는 투지폰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문자랑 전화만 되는.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 얼마네요, 월? 7만 원? 네 돈이야? 네 돈이야? 넌 내, 그럼. 대부분 다 부모님이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지폰 한 달이 13,000원, 14,000원 그래요. 되게 싸죠, 투지폰. 그럼 월 6만 원 세이브야. 삼겹살을 한 달에 몇 번을 먹을 수가 있어. 예, 여러분 그 돈 아껴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 한다고 여러분 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해됐죠? 여러분 합격하잖아요. 귀신같이 알고 다 연락 와요, 친구들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남 인스타 들여다보면 좋냐? 거기엔 다 행복한 것만 올려요. 그잖아. 난 남친이랑 헤어졌음, 우리 아빠 회사 잘렸음, 이런 거 안 올리잖아.
누구나 다 희노애락이 있어. 다 좋아 보이는 것만 올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관세 돼가지고 딴 거 필요 없이 한 3년 동안 인스타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피드가 딱 올라왔는데 관세사 합격 딱 내 이름 그거 하나면 다 평정이야. 우선 이해되셨죠? 그런 건 다 좀 지워 놓으시고 일단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없애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건 2차인데 뭐 2차 합격자들 수강한 내역을 보니까 뭐 기본이론, 심화이론, 맵 과정이라고 하는 건 2차의 이제 문풀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는 특이하게 모의고사가 6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쓰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수업을 들었다 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도 이 통계를 뽑아보기 전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실강이 좋아요, 인강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 강의가 다 똑같죠. 뭐 받아들이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뽑아보라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 합격자 기준으로 100% 온라인으로만 들은 친구들이 41명이에요. 작년 합격자 중에. 그 다음에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학원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46명이에요. 그럼 요것만 놓고 보면 뭐 반반이네. 인강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아무래도 온라인에 수강생이 훨씬 많겠죠. 보시면 이거는 기업 비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공개를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주문 내역이 3,800건이에요. 네. 학원 주문 내역이 547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3,800명 중에 41명, 540건 중에 46명. 그러면 1% 대 8%예요. 그러면은 실강을 들은 친구들의 합격 비율이 몇 배가 더 높아요? 8배가 높아요. 뭐 1% 8% 뭐 그놈이 그놈 같지만 그죠? 예, 그놈이 그놈 같지만 100명 중에 1명과 10명 중에 1명은 어마어마한 통계상 수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 여건이 되면 뭐 1시간 정도다라고 한다면 일단 실강으로 오는 게 훨씬 나아요. 생각해 보니 왜 그러냐? 학원 강의가 3시간 진행이 되면 인강도 3시간이겠죠. 그럼 집에서 인강을 3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고 가는 시간이 세이브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3시간짜리 인강을 보는데 3시간 안에 못 끝낸다면 그건 인강에 그게 효율이 없는 거 아닌가? 이점이? 집중력은 당연히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실강이 좋을까? 인강이 좋을까? 당연히 실강이 좋죠. 인강 듣는 거 다 뻔하잖아요. 헤드폰 끼고 과자 먹으면서 다리 막 긁어가면서 아이씨 막 이러면서 카톡 한번 보고 그거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얘는 관세사는 어차피 상대평가입니다. 90등 안에 들어야 합격합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내가 알고 얘네보단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건만 된다면 실강이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실강을 밀기로 했습니다. 통계가 저렇게 나오니까 인강 들으세요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자, 이제 다음은 당신 차례랍니다. 다다음이죠, 여러분은 다다음. 내후년이니까. 예. 꼭 합격을 하시면 좋겠고 들어오시다가 못 보셨을 텐데 학원 딱 들어오시면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오른쪽에 파란 벽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별 금색 별 붙여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나가시다 보면 이제 왼쪽이에요. 그래서 파란 벽에 연도별로 저희 학원 출신의 합격자들의 이름을 그 헐리우드처럼 별에다가 이름 새겨가지고 쫙 해놨어요. 저희 나름 저기 핫플레이스예요. 다 인증샷 찍으러 와요, 합격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뭐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릴게요. 뭐 은색이면 은색, 로즈골드 다 맞춰드릴 테니까 예, 이름 다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설명회 프로모션은 오늘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 학원 강의는 종합반 기준으로 34만 원, 온라인은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학원 접수와 관련된 거는 직원분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그냥 90명이에요. 최고 그냥 90명. 예. 그 작년은 91명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규정상 소수점 2자리까지 동점자면은 둘 다 붙여줘요. 예. 전생에 나라를 구한 2명이죠. 걔네들은. 예. 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관세법인이 직원 관세사들한테 영업을 시킨다? 아니에요. 예.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나중에 개업도 하고 싶고 뭐 하는 친구들은 영업을 자기가 하지, 회사에서 관세법인에서 젊은 관세사들한테 야 영업해와 라고 하는 법인은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 망할 조짐이 있는 대부분의 그 거래처들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제 젊은 관세사들은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되고 영업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참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그 의사가 돼서 종합병원에 가서 막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막 엄청나게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런다며. 의사들 계속 그렇게 월급 받으려고 의사를 따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들의 꿈은 뭐예요? 자기 이름 단, 그죠? 김용원 의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병원 내는 게 목표 아닌가? 변호사도 계속 로펌에 다니려고 변호사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월급쟁이 하려고 전문직 되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내 이름 걸고 뭔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모든 전문직은 다 영업이에요. 개인 병원 차리면 알아서 손님이 와요? 아니잖아요. 의사도 영업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관세사만 영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예, 여러분 월급쟁이는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머슴이야. 이해돼? 예, 급여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머슴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라 하더라도 나이를 먹고 머슴 생활을 하고 있다? 잘려요. 전문직은 정년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있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 주는 사장. 저기 할아버지 관세사님이 계셔. 눈도 안 보인대 막 이러고 있고 점심 먹고 맨날 졸고 계셔. 그러면은 한숨 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젊은 나이에 열심히 노력해서 내 포션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업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득을 내가 쉐어하는 입장이 되면 그게 다 개업이에요. 꼭 개인 사무소만 개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관세법인에 내가 지분을 넣고 어떤 이사로 되어 있는 것도 개업이에요. 한 40, 50대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안 잘려. 그리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 월급쟁이는 돈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직 그런 생각 못 하겠지만 꿈은 좀 크게 가지세요.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을 텐가?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될 생각을 왜 못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월급쟁이는 군발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저도 그랬지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죠? 오늘 하루 어떻게 편하게 삐대볼까? 아주 편한 작업하는 데 빠지면 오늘 하루 편하게 지내면 꿀이라고 얘기하죠. 어차피 오늘 하루만 난 보내면 되잖아. 제대 날짜가 다가오니까. 월급쟁이가 똑같아요. 내가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나한테 월급 더 주는 회사 없어요. 그럼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삐대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 출장 갔다가 4시 5시에 직퇴해. 오예, 얼마나 통쾌한데. 집에 1시간 집에 일찍 가면. 근데 그렇게 사는 월급쟁이 생활로는 나중에 발전이 없어요. 대부분의 관세사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공하는 관세사들은 그 와중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집에 일찍 안 가고, 세관 공무원들 아니면 업종에 있는 분들 어떻게든 전화해서 만나서 얘기 듣고 정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세관 공무원들이랑 저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 서울세관이 저기 논현동에 있거든요. 학동역에. 거기 이제 윤중중학교라고 있는데, 윤중중학교를 이용하는 조기축구단이 있어요. 거기 조기축구단이 세관 직원들, 관세사 직원들, 관세사들, 물류창고 직원들로 구성된 조기축구단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관세사가 됐어요? 세관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잘 보여야 될 세관 공무원인데 오늘 저녁에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제일 자연스러운 게 뭐겠어? 그런 조기 축구든 뭐든 해가지고 약간 알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사람들은요 더 바빠요. 왜냐면 조기 축구도 3개씩 뛰어야 되고. 저 아는 분은 인천세관, 서울세관 조기 축구단 다 가입한 분도 있어요. 등산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도 없는 분인데 교회도 나가고요. 영업이 딴 게 아니야. 그런 거야. 자동차 영업사원처럼 명함 뿌리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커뮤니티를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영업이에요, 사실은. 그 옛날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순재 할아버지가 장사란 이러면서 장사란 막 이러면서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문은 이윤이에요, 이윤.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뭘 남긴다고? 사람. 그래서 영업이라는 거 여러분 명함 뿌리고 다니는 게 영업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좀 꿈을 크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 또 질문. 네. 개정될 가능성이 높죠. 예. 되겠죠. 예. 왜? 그럼 내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뭘 불리해요. 예. 아니, 무역 영어에서 차지하는 인커텀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데? 얼마 안 돼요. 예, 6문제잖아. 40문제 중에 6문제인데 그거 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불리하다고 얘기하면 너무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러면 관세법은 어떻게 공부해요? 매년 바뀌는데. 무서워서. 예. 또 질문. 네. 네. 10분이요? 아, 예, 괜찮아요. 예. 예, 저 한량이라서 괜찮아요. 예. 또 질문. 예. 네. 아, 예, 예. 또 질문. 예. 아니요. 동영상은 따로 찍지 않습니다. 5월 달에 찍은 걸로 계속 갑니다. 네. 똑같아요, 다. 다만 이제 12월 달쯤에 뭔가 법이 개정되면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월쯤 뭐 특강을 하거나 따로 영상을 올려드려요. 근데 여러분 법 개정은 아주 일부만 돼요. 그러니까 그거 무섭다고 뭐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세 발의 피해요. 예. 또 질문 없습니까? 집에 가서 이불킥 하지 마시고 아이 물어볼 걸 그때.